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션 C2 지속가능 발전 정책 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줄 세 분의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승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 사업개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소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의 유승민입니다. 오늘 한중남미 환경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어떤 기관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남미 환경시장이 요즘 어떤 식으로 현황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환경 시장에 좀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환경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중남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고요. 이제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공공기업이라면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지원기관이고요. 저희가 환경산업 육성 지원부터 국제환경협력이나 환경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하는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한 1조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5개의 해외 지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남미에는 저희가 콜롬비아의 중남미 중점 거점 지역으로 사무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산업 육성하는 거 글로벌 단계까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참고해 주시고 뒤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 어떤 지원 툴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원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환경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그 해외 환경산업 관련된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국제공동 현지 실증화 사업부터 마스터 플랜, 그다음 최근에는 다자개발은행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 지원하는 거는 기반 조성하고 사업 형성하고 수주 사업화 지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이 표를 대해서 슬라이드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가져와 봤고요. 본격적으로 중남미 환경 시장이 요즘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중남미 지역은
특히나 더 기후변화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산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난히 더 심각하게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남미 쪽의 환경 개선을 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개발은행부터 각국 선진국 정부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중남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 세계 환경 시장 규모가 한 1.3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남미 환경 시장 규모를 오른쪽 좀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률도 비교적 규모가 있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권역에 비해서 중동보다도 좀 더 큰 환경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남미 환경 시장이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 성장도 좀 하고 있고 규모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중남미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 장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환경부에서 매년 환경산업 통계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어느 쪽으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진출하고 있는지를 통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남미가 사실 따로 권역이 분류되어 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미비하게 수출을 하거나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도 지금 중남미가 별도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 기업분들이 굉장히 좀 진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권역은 현재 아니라는 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환경 쪽 시장 상황은 저희가 주로 EBI 리포트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EBI 리포트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남미 국가별로 환경 시장 현황이 브라질, 멕시코, 뭐 칠레, 콜롬비아 이런 정도 순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환경시장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환경시장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물관리 섹터랑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대기 관리, 그 외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기후변화 적응 뭐 이런 쪽 관련된 섹터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권역들이랑 마찬가지로 중남미 권역도 지금 보시면 그 물관리 쪽 관련된 시장이 지금 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그리고 대기 분야가 일부 조금 시장 규모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국내 기업 대부분 중남미에 진출하신 쪽은 거의 다 물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수 처리나 하수 처리 이런 쪽으로 거의 하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폐기물 쪽으로 조금씩 이제 진출을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시거나 일부 조금 진출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남미가 저희가 한 2015년 이전까지 조금 활발히 국내 기업들이 많이 하시다가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지리적으로도 좀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거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권역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분들이 좀 많이 시도를 하시다가 2015년 이후에 거의 좀 2020년 뭐 19년 요 정도까지는 거의 많이 중남미 사업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아시아 시장이 너무 경쟁률이 세서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시장이 중남미 시장이라서 중남미 쪽을 지금 다시 2020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 각 주요 대기업이나 뭐 엔지니어링 규모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스페인어 전공자들을 좀 뽑아서 중남미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최근 그런 움직임이 환경 쪽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그 중남미 시장에 좀 한국 환경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표 참고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요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요 장표를 좀 보시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를 쭉 정리를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남미의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서 진출하려고 하시는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페루를 굉장히 많이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콜롬비아, 니카라과, 멕시코 등등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페루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수주를 많이 못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17년 이후에는 저희 쪽으로도 지원 요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니카라과 쪽에서 정수 처리장이나 뭐 물관리 섹터 쪽으로 좀 수주들을 좀 실제로 국내 기업들 좀 성공한 사례는 니카라과 쪽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콜롬비아 쪽이랑 니카라과 이런 쪽에서 실제 수주 사례는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꼭 중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ODA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마스터 플랜 수립해주는 그런 컨설팅 지원 사업부터 소규모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실증 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ODA 사업, 그리고 좀 더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본 사업까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본 타당성 조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쿠킹된 사업들은 저희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코이카, 그다음에 MDB 사업들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재원 연계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은 슬라이드 내용을 좀 참고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료들로 좀 대체하고요. 저희가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쪽에서 중남미 주요국들에서 마스터 플랜 지원을 지금까지 진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도 저희가 중남미 쪽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분야를 확대시켜서 최근 들어서는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 관련된 그런 분야 사업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들 연결되려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중남미 쪽 국가들은 특히 IDB나 미주개발은행이나 까베이 중미통합개발은행이랑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발굴한 사업들이 미주개발은행이나 중미통합개발은행 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GCF 사업 재원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설비 기자재 업체들이 좀 진출하실 수 있도록 국제공동 지원 사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중남미 지역의 그 메이저 기업들의 벤더로 좀 등록을 해서 설비 기자재가 좀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환경에너지 분야의 해외 발주처를 초청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다음 주에 20일에서 21일에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저희가 그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중남미 쪽에서 많이 모시지는 못하는데 20일, 21일 그때 니카라과랑 콜롬비아의 발주처 분들이 좀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중남미 쪽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서울에 본원이 있고 인천에 연구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이렇게 5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보고타에서 저희가 2014년부터 그 해외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쪽에 혹시 진출하시는 환경 분야로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중남미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로 좀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락처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서 중남미 환경시장을 좀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하셔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남미 시장이 지금 기후변화 타격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부분 환경 인프라가 지자체에서 발주를 내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의 개런티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재원 연결이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국내 기업분들이 진출을 하거나 그 환경 인프라를 실제로 건설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의 상수 공급은 한 75% 정도 인프라가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공급 인프라는 좀 스마트 상수관만 관리나 이렇게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는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평균 한 20% 정도밖에 하수 처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국가들도 뭐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하수 처리장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MDB 재원으로 특히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수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산업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그 TPP를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좀 활발히 그렇게 쿠킹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쪽도 되게 심각한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그 중앙정부에서 개런티를 좀 쉽게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재원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대기 쪽에서도 기후대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기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관련된 한국의 시스템이나 설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을 굉장히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 시간 거의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희 각 사업의 담당자들 연락처를 여기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거는 또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세 분 발표 이후에 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환일입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여기서 필요하신 내용과 좀 부합되게끔 그렇게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제가 마스크를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남미 국가의 STI4 SDG 동향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그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중남미 국가의 현재 동향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은 무엇이 될지,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DG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그 SDG 달성을 위한 STI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TI라고 하면은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인데요. 과학기술 혁신이 뭐냐면 R&D 투자가 기본이 되고 R&D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개선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STI4 SDG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DG 달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자라는 게 이제 주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사회 측면의 효과들이 있죠. 그 기술 진보와 기술 지식 축적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서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TI를 활용을 해서 사회환경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후변화, 감염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제 기존에 많이 밝혀졌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STI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 그리고 발명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 필요한 자원, 역량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I 발전을 흡수하고 그 국가에 맞게 내재화하기까지 이 STI 전주기에 걸쳐서 이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2015년 9월달에 UN 그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2030 아젠다를 채택을 했고요. 여기서 STI는 SDG 실행의 핵심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UN 기술 촉진 메커니즘 TFM이라고 하는 기술 촉진 메커니즘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 촉진 메커니즘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간의 정보 공유, 경험 전수, 모범 사례, 정책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한 협력을 증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이게 이제 TFM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고위급 정치 포럼, 가장 윗단의 정치 포럼이 HLP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STI 관련 UN 기구 간 작업 분과에서 이제 TFM이 실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그림처럼 IATT라고 하는데 이 UN 시스템 내에서 STI4 SDG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구들의 태스크 포스입니다. 그래서 UN에 속해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 한 뭐 40여 개가 넘는데요. UNDP, UNE, UNIDO, FAO 등등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IATT를 구성을 해서 실제 이 TFM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주는 그룹이 10인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민사회, 민간, 과학계를 대표하는 그럼 10인의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요 STI4 SDG를 위한 이 TFM이 실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밑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로 되어 있죠. TFM을 운영한다든가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고 STI 포럼 개최를 지원한다든가 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TFM을 운영하는 IATT,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IATT가 방금 전에 제가 7개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했죠. 이게 이제 2015년에 TFM이 출범할 당시에는 7개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3개의 업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좀 10개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더 추가가 된 업무가 뭐냐? 그럼 8번, 9번, 10번인데요. 젠더와 STI 문제, 그리고 STI 프레임워크 액션 플랜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신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신기술과 SDG 간의 연계를 분석한다. 이런 3가지 추가적인 업무를 가지고서 IATT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TT는 UN 기구들 간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추가된 업무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9번 STI 프레임워크와 액션 플랜 및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STI4 SDG에 대한 로드맵인데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SDG를 달성을 해야 되는 의무는 다 있는 거죠. 지금 2030년까지 달성을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SDG 달성을 하기 위해서 ST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 SDG 달성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목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 그러면 STI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런 게 되게 각 국가마다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어느 정도 STI 역량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 개도국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라든가 유엔이 중심이 돼서 개도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STI for SDG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본이 좀 돈을 많이 댔죠. 일본이 돈을 대서 주도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응, 통합 이렇게 3단계로 로드맵을 구성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기반, 적응, 통합 세 가지 단계로 가는데 뭐 기반에서는 STI 진단, 정책 리뷰, 그다음에 적용 쪽에서는 제가 아까 적응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이제 적용입니다. 기술 및 사회 경제 예측을 하고요. 통합 쪽에서는 목표별로 철저한 분석, SDG 연계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STI for SDG의 로드맵 구축은 이 UN의 TFM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한국도 이 로드맵 만드는 작업에 같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STF SDG 시스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 글로벌 협력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STI 관련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벨들이 서로 다르게 엉켜져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레벨이 개인, 그러니까 각 국가 내에서 봤을 때 개인, 기관, 기업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주체들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요 주체들이 STI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고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개발, 실증, 시장 형성, 확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단계, 위 레벨이 바로 이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STI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을 하고 연구개발, 교육, 뭐 산업혁신 시스템 등을 만들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의 STI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국가가 바로 정부가 여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윗단계 레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제일 위가 그 개인이고 그 밑에가 국가고 제일 아래가 글로벌이 되는 건데요. 또는 지역 또는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 국가에 속해 있는 주체들 그리고 여러 국가들 이 서로 간에 STI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을 추진하게끔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레벨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그림은 UN 기구들이 STI for SDG에 대해서 어떤 목표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기구들 제가 알기로 한 47개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구들 가운데 STI for SDG와 좀 관련이 많은 기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속에 있는 기구들이 될 것 같고요. 뭐 월드뱅크, FAO, ITU, WPO, UNE, 유네스코, 유니도 이런 기구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 목표를 쭉 나열을 하고 각 목표별로 하늘색이 글로벌 협력에 관한 투자고요. 그다음에 약간 노란색처럼 생긴 게 각 정부 그리고 개별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투자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월드뱅크가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FAO라든가 ITU,
UN2 이런 기구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한 뭐 7년,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매년 국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SDG를 개선하고 있는지 그런 또 측정하는 또 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SDSN이라는 뭐 유엔의 어떤 유엔과 관련이 있는 기구긴 한데요. 여기서 각 국가들의 SDG 달성 수준을 매년 측정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이게 2022년도 초에 나온 그 결과인데요. 이제 스웨덴,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유럽 쪽에 북유럽 국가들이 아무래도 SDG 수준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 정도가 좋다라는 거고요. 뭐 한국은 22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보시면 칠레가 가장 중남미 쪽에서는 좋죠.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뭐 대개 다 52밖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국가별로 한번 현황들을 한번 봤어요. SDG 달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면 칠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163개 국가 가운데 달성 수준이 28위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지표들이 대부분 점점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 챌린지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이니퀄리티, 그다음에 포리스트하고 바이오다이버시티, 클라이밋 관련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도전적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르헨티나를 보면 현재 54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특징을 보면 지표 간에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동그란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5단계로 다 달성 수준이 있는데 지표 간에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니퀄리티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게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 보면 이니퀄리티 쪽에 불평등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아르헨티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오션이라든가 포리스트, 바이오다이버시티, 뭐 잡, 그로스 이런 지표들이 도전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브라질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준수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니퀄리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보신 아르헨티나랑 브라질하고 상당히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인데요. 페루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부 리스크가 있고 여기서의 챌린지는 포리스트나 바이오다이버시티, 인스티튜션 같은 지표들이 도전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콜롬비아는 상당히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파버티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니퀄리티라든가 오션, 포리스트, 바이오다이버시티 이런 것들도 역시 계속 도전적인 지표가 되고 이게 밑에 있는 그림에 빨간색이 많을수록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화살표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많을수록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콜롬비아가 상당히 좀 빨간색이 많은 국가입니다.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도 전반적으로 부진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리스트라든가 바이오다이버시티 이런 지표들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방금은 이제 SDG 수준을 보여준 거고요. 그럼 SDG 관련된 정책들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게 이 표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스테이먼트 이게 고위급에서 SDG를 잘 신경 써서 잘 다루겠다,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SDG 스트래터지 액션 플랜 이게 이제 전략이나 액션 플랜이 정부에서 수립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SDG 인 내셔널 버짓, SDG를 위한 정부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가, 편성이 돼 있는가라는 거. 내셔널 SDG 모니터링, 국가별로 SDG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그다음에 데지그네이트 리드 유닛, SDG 관련된 어떤 주도하는 그런 정부 조직이 있는가. SDG 인 내셔널 코비드 19 리커버리 플랜은 코비드 회복가는 그런 정책에서 SDG가 관련이 돼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로 한 거는 실제 그렇게 한 국가들 X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인데 사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STI4 SDG를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 STI 역량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STI 역량을 확보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국가의 STI 시스템, STI 관련된 제도,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에 관련된 인력,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리고 실제 R&D 투자, R&D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 그다음에 산하기관 간의 협력체계,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국가의 STI 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STI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와 STI 관련된 협력을 여러 국가들이 했었어요. 칠레도 한 적이 있었고요. 브라질도 이제 막 했고, 페루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협력하고 있는 관계는 더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STI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 즉 STI 역량을 확보하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 STI 시스템과 SDG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DG 1번부터 17번 가운데 STI, 여기에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각 번호별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STI SDG 달성을 위해서 STI 가운데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간에 연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국가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별 SDG 달성 수준, 정책 현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협력 전략을 이렇게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정책적 노력이라든가 SDG 달성 수준이 양호한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하고는 전반적인 협력보다는 특정 목표, 1번부터 17번 가운데 아까 보면 바이오다이버시티, 이니퀄리티, 이런 쪽 지표들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에 또 권소연 연구원이 그 생물 다양성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책적 노력 자체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TI4 SDG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 같은 국가는 정책적 노력은 비교적 양호한데 그에 비해서 SDG 달성 수준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럼 왜 미흡한 거냐? 바로 STI와 SDG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따가 혹시 질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표 권소연 박사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권소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발표는 중남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지금 ABS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을 따서 이제 앞에 Access 그리고 Benefit Sharing, 이 생물다양성 유전자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 ABS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그 전 세계 생물다양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제 국제 레짐이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서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이 공유에 대한 논의인 ABS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본 발표에서는 세계에서 거대 생물 다양성의 국가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중남미 주요 국가들, 주로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대상으로 이 ABS 체제를 살펴본 후에 중남미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어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개념이 생물 다양성 협약 제2조에 따른 용어이고요. 즉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그 유전적 변이를 일컫는 유전 다양성, 이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용어가 여기 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유전 자원이라든지 유전 물질, 생물 자원을 모두 포괄하고요. 그리고 전통 지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 생활 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 지역 공동체의 지식, 기술, 혁신 및 관행을 일컫습니다. 주로 저희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중남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통 그 원주민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중남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통 지식이란 것도 아까 앞에서 그 생물다양성 협약 제8조 제2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생물다양성 개념을 가지고 본 발표에서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생물다양성 현황을 보면요, 좀 적도에 가까울수록 열대 지방에서 좀 생물 다양성이 더 풍부해짐을 볼 수 있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즉 적도에서 좀 멀어질수록 생물 다양성이 좀 낮아짐을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 중남미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생물 다양성의 풍부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그 국제보호협회가 인정한 36개의 생물다양성 핫스팟이 있는데요. 이 생물다양성 핫스팟이라는 것이 지구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하지만 위협을 받는 육지 지역을 일컫는데요. 이 생물다양성 핫스팟으로 지정되려면 거의 고유 자생 식물이 거의 1,500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유 자생 식물의 70% 이상이 파괴되거나 이런 진행된 곳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중남미 지역이 조금 많은 핫스팟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세계 야생 동물 기금이나 WWF에서 발행한 2020년 지구 생명 보고서에 의하면요.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위협 요인을 밝히고 이 5개의 대륙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는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지구 생명 지수라는 그 생물다양성 개체군의 규모를 일컫는데요. 이게 감소율이 거의 94%로 가장 크게 다른 대륙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요인이 살펴보면 대부분 토지 및 해양 이용의 변화라든지 서식지 감소 및 저하, 그리고 두 번째가 생물종의 남획,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 네 번째가 외래종 침입과 질병, 그리고 5번째 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제 논해야지 뒤에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핫 이슈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냥 지구하고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한, 그리고 식량이나 물 안보,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생태계라든지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것들과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식량 및 물안보를 얘기할 때도 뭐 농업 생명 다양성, 그리고 영양, 그리고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뭐 재난 위협이라든지 수질 대기질, 그리고 생태계를 얘기할 때 미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최근에 뭐 팬데믹, 뭐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전통의학, 그리고 정신건강, 생의학, 제약 각적 발견, 이런 것이 모두 생물 다양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이 뭐 생계 유지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안보, 또는 뭐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문화, 그리고 경제적 가치, 그리고 보건, 기후변화 해결 관련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를 중심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또 최근 저희가 뭐 생명공학 발전,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생물 다양성 연구가 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의학 산업, 농업, 한의학, 뭐 식물학,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유전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ABS라는 것이 국제 레짐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그 생물 유전 자원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전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돼서 어느 국가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이게 점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이고 상업적 가치가 점점 증대되면서 저희가 인류 공동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이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이어져서 이제 92년에 이것을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93년에 이제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이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게 됐고요. 그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공동 유산으로 인식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생물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국제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에 대한 어떤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이 생물 다양성 협약 채택 시작부터 이제 주된 관점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고, 따라서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 때 이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발효됨에 따라서 이제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아까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ABS 국제 레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딱 목적에 명시를 해놓은 것이 생물 다양성 협약 자체 목적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 요소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유전 자원의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협정으로 이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을 담은 것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 중에 거의 마지막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이제 법적 문서가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SDG 달성에서도 굉장히 유전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SDG 1, 빈곤 완화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건강 및 웰빙, 그리고 혁신이라든지 생태계 보존 등에 있어서도 되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어떤 자원 오너십의 어떤 유전적 다양성 유지, 그리고 전통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그리고 토착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ABS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국내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개발하자.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효과적 R&D를 투자하자. 그리고 가치 사슬을 개발하자. 그리고 아까 금전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비금전적인 이익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역량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ABS 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S에서 이런 베네핏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게 거의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자체에 이게 베네핏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전적 이익은 뭐 어떤 저희가 그 생물유전 자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접근을 할 때 로열티를 부여한다든지 특허료라든지 그 연구 지원금 이런 것이 이제 금전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금전적인 이익은 뭐 인력 교육이라든지 뭐 기술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일컫는 그런 걸 모든 것을 그런 이익이라고 이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BS 구성 요소가 말 그대로 ABS입니다. 그 액세스 접근 그리고 이익 공유, 베네핏 쉐어링 이게 딱 구성 요소이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의무를 준수하느냐 이것이 이제 ABS 구성 요소의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 유전 자원을 이제 이용하는 국가가 이제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사전 통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PIC라고 이제 영어로는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전 자원을 이용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이익은 서로 이제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공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ABS 구성 요소,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이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공국이든 이용국이든 이제 그 제공하는 접근을 할 때 이제 국가 연락 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국가 연락 기관은 어떻게 생물다양성 협약에 나오는 그런 사무국가에 그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유전자원 접근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 기관은 그런 유전자원 접근을 허용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호 협의 조건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PRC 뭐 증명서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국가 점검 기관은 이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서 어떤 잘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제 적법성 여부를 하는 것을 이제 국가 점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지금 ABS 구성 요소 중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ABS 주요 절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 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도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용국 그리고 이용자가 이제 제공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연락기관을 둬야 되고 국가 책임기관, 그리고 여기든 뭐 중남미 같은 경우 토착지역 공동체도 포함합니다. 이런 제공자에게 어떠한 그 유전자원을 접근하고 이익공유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유전자원 접근을 위해서 이제 제공국의 접근 허가가 이제 부여가 되겠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전 통보 승인을 받으면 그제서야 이용국은 이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익 공유하고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상호 합의 조건을 체결하면 그 제공국은 이용국에 유전자원을 제공하고 이용국은 이제 제공국에 이제 이익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 ABS 주요 절차입니다. 저는 이제 중남미 주요 국가들 중에 이제 다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그 중남미 국가들이 유전자원 다양성 부국 국가 그룹에 다 거의 다 대부분 속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원 다양성 부국 국가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동식물 종의 70% 이상을 보유하면 이런 국가 그룹에 속하는데요.
저희가 뭐 중남미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여기에 속하는 아주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 국가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국가인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를 대상으로 그 ABS 체제 관련 어떤 주요 기관이라든지 관련 규정 및 정책이라든지 이행 정도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브라질을 살펴보면요, 그 ABS 국가 연락 기관을 두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는 좀 늦은 2021년에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협약 가입 이전부터 굉장히 자국 내 유전자원 접근이라든지 이용 절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전자원이나 전통 지식 보호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리비아는 2010년에 대지지구법을 제정을 해서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 지식이라든지 이런 ABS 법률이라든지 접근에 있어서 토착 지역 공동체가 꼭 참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전통 지식에 대한 공동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를 일단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한 브라질하고 가장 먼저 서명한 국가이긴 하고요. 그리고 생물 유전 자원 접근 및 이 공유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그 토착민들의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좀 비율이 높고 약용 식물도 굉장히 많은 국가로서 굉장히 그 토착 지역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에콰도르 또한 그 전체 인구 중에 약 한 15%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미 원주민에 대한 어떠한 전통적인 그런 권리 그리고 토지 소유권 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ABS 국내 ABS 제도화라든지 아니면 전통 지식 보호 강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페루 또한 굉장히 약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식물군이 많고요. 원주민 그룹이 거의 약 30%,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통 지식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ABS 법 개정이 2021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그 ABS 법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국내라든지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그렇게 좀 법을 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또한 그 나고야 의정서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 이제 공식 발효되고 여기에 대한 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역량이라든지 협상 역량, 국내 연구 역량 증진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한국과 협력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아직까지 중남미 생물다양 유전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저희가 좀 관련한 정보를 얻기가 좀 국내에서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잠재성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알리고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생물 유전 자원에 대해서 어떤 다각도의 확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거의 자원 제공국보다는 이용국으로서 입장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원 이용국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해외 유전 자원이라든지 전통 지식 그런 접근 이용 단계에서 어떤 그 자원 제공국가의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그 중남미 ABS 이행 체계 연구를 좀 더 우리가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남미 ABS 체제 내에서는 그 이행 절차에 토착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그 중남미 자체의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그런 유전 자원을 접근을 하거나 이익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남미의 공동 연구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그 개도국 중남미에서도 굉장히 저희의 그 유전자원 활용 기술이라든지 관련 금융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ODA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자체가 아까 앞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량 안보라든지 농업, 보건 분야 등에 있어서 어떠한 그 유전자원 활용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전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처음부터 어떠한 사업적 이익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비상업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계통 분류학이라든지 생태학 또는 진화 연구 이런 것을 먼저 기반으로 서로 연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증 사업으로 확대를 하면 그 유전자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동 연구에 조금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까 기후 변화 대응하고 그리고 디지털 분야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코이카가 이제 에콰도르의 이런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상업적인 이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차츰차츰 연구를 좀 확대를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재원이 굉장히 이제 마련이 되지 않아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 간 협의체, 에이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EDCF, IDB 그리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이라든지 중남미 개발은행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중남미의 그 유전자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 연구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그리고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어떤 노력 또 협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가급적 맞추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선 들어보신 청중으로부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이용하시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그 SDG 달성 수준, 그 지표 이거를 2030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2030년에 가서 이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그 이행에 따른 어떤 의무 조항이라든지 또는 국가별 제재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이제 22년인데 이제 8년 남았는데 그 중간에도 이 지표에 따라서 계속 그 국가별로 그것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는 어떤 그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SDG 달성에 있어서 어떤 의무 강제하는 조항은 지금 그런 메커니즘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이 국가별로 유엔 자체가
만들어 놓은 SDG 목표가 있고 또 각 국가들이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 SDG 목표를 약간 좀 이렇게 개량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KSDG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유엔이 만든 목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빈곤율, 뭐 식량 그 하루 최소한의 뭐 섭취라든가 뭐 기본 소득 하루 뭐 1달러의 뭐 소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SDG의 유엔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이미 과거라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각 국가들별로 그렇게 맞는 이제 지표들을 설정을 해서 노력을 하죠. 이걸 이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고 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을 했는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거의 2년 정도에 한 번씩 유엔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또 뭐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텀으로 제출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0년까지는 2015년도에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물론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 놓은 MDG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했던 이 MDG에 비해서 SDG는 상당히 복잡해졌거든요. 지표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얼마나 이해를 하고 제대로 달성이 될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출범을 잘 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약간 경쟁, 그 기술 패권 경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좀 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지 않았나, 의욕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게 하긴 할 텐데 국가들이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달성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짧게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은 환경산업기술원, 두 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오셨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지금 대륙별로 봤을 때 지금 중남미를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발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세 번째 발표하신 권서연 연구원께서 생물 다양성 개념 220페이지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전통 지식이라고 또 이렇게 표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통 지식에 대해서 이걸 보고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그러면 너무나 경제적인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뭐 인류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 그러니까 지점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남미 지역의 다른 지역과의 그 비교해서 특성, 또 하나는 전통 지식의 역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중남미 지역이 이제 저희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중남미 지역이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른 점은 일단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굉장히 받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재원이 굉장히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프라까지 연결이 돼서 실질적인 해결이 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없다는 점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자개발은행이나 이런 쪽이 협력해가지고 좀 재원을 많이 넣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남미 국가들이 이 과학기술 혁신 관련돼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이 좀 많다. 다른 대륙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과학기술 혁신 그 체계를 만드는 그 작업이 상당히 느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통 지식 말씀하셨는데요. 전통 지식의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딱 뭐라고 딱 정의 내린 것도 아직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나마 여기 생물다양성 협약 제8조 제2항에 나왔던 이게 굉장히 전통생활 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 지역 공동체의 지식, 기술 혁신 및 관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원소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최근에 저희 뭐 자라라든지 이런 그 의류 상품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문양 같은 것도 굉장히 그게 토착 지역 공동체 권리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뭐 정신적 가치부터 해서 굉장히 그게 포함되는 개념이 넓어서 이게 뭐라고 딱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남미에는 이제 전통 그 지식이라 하면 이제 토착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좀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휴식 시간에 또 부족한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좀 심층적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음 기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더 심층적인 그런 그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의미 있는 그 행사를 주최해 주신 중남미 연구소에 감사를 드리고 세 분 발표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